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지난 2시간 동안에는 우리가 이제 응력에 대한 여러 가지 그 해석들, 그리고 모아원을 이용해서 이제 응력을 해석하면은 한눈에 볼 수 있고, 이제 그 어떤 응력 상태, 항복 최대 응력, 그러니까 주응력이 얼마고, 그 위치는 얼마고, 이런 것들, 지금 X축은, Y축은 도대체 어떤 응력 상태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이제 응력 해석이 된다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압력 용기라는 이제 이축 응력 상태인데요. 이제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우리가 기계 하면은 주로 이제 어떤 기계 설비 쪽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압력 용기, 그러니까 컴프레서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무슨 이게 정유 회사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 수도 없이 많은 탱크들이 있죠. 굉장히 큰 탱크들인데 사진으로 보기에는 볼 탱크도 있고, 그다음에 실린더리컬도 있고, 납작한 원기둥 모양 탱크도 있고요. 이제 이런 탱크들의 가스 혹은 이제 액체들이 연료들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흔히 볼 수 있는 보일러, 큰 화력발전소에 몇 층에 걸쳐서 하는 그 보일러서부터 집안에 있는 보일러까지 이런 여러 가지, 그다음에 이제 압력이 좀 어느 정도 가해지는 가스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가 프레셔 베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압력 용기에 대해서 이제 특별히 이제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thin walled pressure vessel, 그러니까 얇은 두께의 압력 용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압력, 그러니까 풍선같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풍선 같은 경우는 어떤 응력 상태가 될까요? 풍선이 자꾸 불어서 터진다면은 그것이 이렇게 압축력을 받아서 터지는 건 아니죠. 압축력을 받아서 팽창을 했기 때문에 인장 응력에 의해서 파단이 되는 거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제 그런 응력 상태. 만약에 이제 thin walled가 아닌 thick walled, 그러니까 두꺼운 것은 조금 다릅니다. 응력 상태가. 그것은 이제 두께 방향으로 어떤 분포를 가지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하는 여러분들 어떤 여러 가지 원자력 발전소에 이런 과정을 일본의 이런 원자력 발전소의 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대략 구조가 어떻다는 거를 신문 지상이나 이런 걸 통해 봤을 때, 그런 것은 벽이라든지 철판 두께가 몇십 센티미터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제 thin walled라고 할 수 없고 thick walled pressure vessel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좀 분포가 많이 틀립니다. 자, 지금까지 말한 거를 정리한 거를 좀 보면요. 우선 이제 pressure vessel, 이제 압력 용기라는 것은 정의를 보면 이제 closed structure다. 그러니까 압력이 이제 갖춰져 있어야 되니까 밀폐된 구조이고, 뭐를 containing 하고 있냐면 liquid나 or gas.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보통은 리퀴드라고 하더라도 그냥 물처럼, 물도 마찬가지 압력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기화온도가 굉장히 높은, 이제 그런 낮은, 그러니까 영도보다 낮은 그런 것 같으면은 저온에서도 그것이 이제 가스 상태로 있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서 물과 가스가 이제 합쳐진 경우도 많이 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압력을 받고 있는 closed structure, 그러니까 리퀴드나 가스를 이제 담고 있는 그런 그 프레셔를 받고 있는 closed structure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좀 아까 얘기했듯이 파이프나 spherical water storage tank, 그러니까 spherical 그럼 구형 물탱크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아파트라든지 큰 병원이라든지 유원지, 동물원 이런 데는 모든 이제 건물이 집단되어 있는 데는 보통은 크다란 탱크가 다 있습니다. 그 탱크가 여러분들 눈에는 별로 안 띌 텐데 지하에 있거나 아니면 잘 가려져 있거나, 그래서 그 탱크로부터 이제 건물 위에 있는 조그만 탱크,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파트 같은 데 보면은 각 라인마다 조그만 급수 탑 같은 게 있을 겁니다. 거기다 이제 물을 올려놓고 그 물을 이제 내리면서 사용하게 되죠. 이제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스토리지 하는 탱크가 보통은 다 있습니다. 보일러, 말씀드린 보일러, 조그만 가정용 보일러서부터 아니면은 산업용 보일러 혹은 화력발전소 같은 데 있는 무지무지하게 큰 화력발전소에 있는 탱크 보일러 같으면은 높이만 한 20m, 30m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린더리컬 탱크, 원기둥, 원통형 탱크, 그래서 compressed air,
컴프레서라고 하는 거죠. 컴프레스드 에어나 그다음 미슬이나 이제 우리가 로켓에서 사용되는 미슬 같은 거면 굉장히 큰 압력을 가진 뭐 우리가 이제 나로호를 그때 1차, 2차 실패를 하고 3차에 성공을 했습니다만 이제 2차에서 그 실패한 것도 이제 우리가 그래서 극저온 이제 극저온을 이제 크라이오제닉 템퍼러처를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액체, 냉매죠. 냉매가 압력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제대로 작동을 안 하고 터져버려 이제 그런 상태죠. 그래서 그런 미슬에도 굉장히 압력 가스가 있고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탱크에서 있을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우리가 프레셔 베셀이라고 하고, 그럼 thin walled 그러면 뭐 도대체 얼마나 얇은 걸 얘기하냐? 그래서 이제 thin walled 같은 보통 이제 그걸 쉘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이제 뭐 constant stress through thickness, 그러니까 thin walled라는 것은 막이 이제 이렇게 좀 얇아가지고 이쪽 방향으로는 컨스탄트 스트레스, 뭐냐면 만약에 막이 이렇게 두껍고 여기 압력이 이렇게 가해진다면요, 그러면 뭐 압력 분포도 여기서 분포를 가져가지고 뭐 이렇게 또 갖고 이런 응력도 가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누르는 압축 응력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이거 이제 얇은 응력 같으면 이렇게 이런 압력이 이것을 누르는 데 사용하지 않고 이쪽으로 이렇게 벌리는데, 평형을 이루는데 사용을 하게 되죠. 이것이 이제 이런 압력들이 결국 이것을 잡아 당김으로써 이렇게 터져나가는 이제 이런 응력이 생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얇기 때문에 이제 이 두께 방향으로는 컨스탄트하다 이렇게 이제 가정할 수 있고, 대략 그 thickness가 그 뭐 원이 9면 9 아니면 실린더면 실린더의 그 반지름의 한 10분의 1배 정도 되면, 그 정도 되면 우리가 이제 thin walled 그 티어리에 적당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그럴 경우는 뭐 내경 외경이 뭐 따로 크게 thickness가 작기 때문에 있지 않기 때문에 보통 R로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밴딩이 일어나지 않는 이제 멤브레인 같은 것으로 이제 사용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밴딩이 이렇게 휘거나, 전번에 얘기한 이것을 어떤 밴딩을 받아가지고 이것이 이런 모먼트를 받거나 그러는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thin walled pressure vessel은 이제 여러 가지 모양이 있겠지만 크게 이제 우리가 이제 해석해 볼 수 있는 그런 모양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제 볼탱크라고 하는 구형 spherical pressure vessel과 어떤 cylindrical pressure vessel. 이게 구형이라는 것은 구조적으로 좋습니다. 이제 압력도 좀 적고요. 그렇지만 이제 보관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굴러다니고 하니까 여기다 이제 또 어떤 걸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컨테이닝 하는 그 에어리어도 어떻게 보면 지상으로부터 좀 높이 떨어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뭐 효율적이지는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응력면에서 봤을 때는 괜찮겠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큰 탱크를 만들 때는 흔히 볼 수 있는 이제 cylindrical pressure vessel을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도대체 이런 우선 첫 번째는 spherical 탱크에 압력이 가해질 때, 이제 압력이 가해지는 것은 다양하게 하중이 가해지지는 않습니다. 이제 압력이라는 건 항상 균일하고, 그죠? 이제 균일하고, 그다음 그것은 항상 표면에 수직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뭐 응력처럼 이렇게 쉬어가 있다든지 그런 상태는 아닌 거죠. 이제 그래서 단순합니다. 이제 면을 수직으로 누르고 있는 압력을 이제 받고 있는 그런 로딩 상태라고 했습니다. 자, 그럴 때 지금 이거 단면만 표시한 거지만 구형 탱크에서 그 발생되는 응력은 이제 얼마나 되는지 그걸 계산하려고 합니다. 자, 항상 이런 응력을 구할 때는 우리가 이제 평형 방정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이퀄리브리엄 이퀘이션을 이제 이용하기 위해서 이게 수박처럼 반을 딱 잘랐다 합시다. 수박처럼 자른 모양, 뭐 그림이 조금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수박처럼 딱 자른 모양을 했을 때 실제로 자른 거는 아니죠, 그죠? 그러면 잘랐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자르면은 여기에 이 벽면이 이렇게 있을 텐데 이 벽면을 누르는 것들, 뭐 각 방면을 수직 방면으로 누르고 있겠죠. 뭐 앞뒤쪽으로도 구형이니까, 동그란 모양이 아니라 구형이니까 앞뒤로도 누르고, 하여튼간에 그런 힘과 뭐를 평행을 시켜야 될까요? 지금 잘랐지만 실제로 자르면 튀어나가겠죠, 압력에 의해서. 총알처럼 튀어나가서, 왜냐하면 이쪽 방향의 성분의 힘이 남아있으니까 이 성분에 의해서 뉴턴 제2법칙에 의해서 어떤 가속도를 가지고
자르면 튀어나가겠죠. 당연히 압력을 가지면. 그러나 이제 잘랐다고 가정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것들에 의한 힘이 요 재료가 붙어 있기 때문에 튀어나가지 않는 거죠. 그리고 평형을 유지하고 있죠. 그럼 붙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기계공학이고 재료역학에서는 그것을 내부의 응력으로 생각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컨스탄트한 응력이니까 내부의 이런 응력들과 이 내부를 누르는 압력이 평형을 이룬다. 그로부터 응력값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이제 이 구형을 누르는 힘들이 얼마라는 것이 계산이 되면 그 방향, 뭐 이쪽 방향 성분이 있을 테고 이쪽 방향 성분이 있을 텐데 이게 대칭이니까 다시 이제 반대편으로 가는 성분은 안 남고 이쪽으로 가는 성분만 남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크기를 계산을 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이제 반지 모양의 면적이 이제 균일한 스트레스라고 생각했으니까 요 넓이에다가 스트레스를 곱하면 그 힘이 이제 될 수 있겠죠. 이와 같이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에 이 이제 보통 원판의 굵기는 이제 띵월드인 경우 어떻게 계산하니까 물론 왜 큰 원에서 안에 걸 빼야 되지만 이게 작을 때는 보통 계산하는 방법이 이걸 딱 잘라서 보면 한 이렇게 직선으로 보죠. 띠처럼.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변이니까 2파이 r이 되겠고요. 이렇게 한 바퀴. 그 다음에 두께는 thickness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 이걸 계산해 보면 이게 아까 이제 thin world 그러니까 r에 비해서 t가 10분의 1 정도 되면 거의 유효 숫자 한 4자짜리 5자짜리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힘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이것을 이 방향으로 누르는 힘의 합은 어떻게 될 것인지 이제 그거를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계산하겠습니까? 이것이 이제 각도에 따라 다 틀리고 우선 그 2차원적으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굳이만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기에 어떤 세타 방향으로 힘이 압력이 가하고 있는 요 어떤 짧은 면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자, 세타만큼 길어지고 있죠. 그럼 이 세타는 자, 이쪽 방향 성분은 서로 여기 있는 어떤 것과 대칭되는 어떤 것과 서로 상쇄가 될 거예요. 지금 문제는 이쪽 방향의 성분만이 중요하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거에 이제 코사인 세타 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똑같은 세타 이렇게 이제 잘라서 생각하면 여기에 해당하는 이제 프레셔에 의해서 프레셔에 의한 힘이 이렇게 되니까 이제 여기에 길이 이제 하고 이제 넓이가 되겠죠. 하고 이거하고 곱한 다음에 그거에 분력을 하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도 생각을 할 수 있냐. 그래서 그것을 세타를 뭐 0에서부터 마이너스 90도에서부터 플러스 90도까지 적분을 해주는 식으로 이제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이거 자르는 걸 이렇게 등간격으로 자르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똑같은 것을 이렇게 등간격으로 한번 자른다고 생각해 봅시다. 뭐 dy라고 할까요? 아까 그걸 d세타라고 하면 이게 등간격이에요. 이렇게 똑같이 나눴어. 그러면 어떤 세타만큼 간 이 지점을 보면 이 단면은 늘어났죠. 얼마만큼 늘어났다고 볼 수 있을까요? 탄젠트 세타만큼 탄젠트 세타 분의 1만큼 늘어났다고 할 수 있겠죠. 왜? 이것이 이 각도가 세타가 될 테니까 이 길이가 어떻게 되나요? 이 길이에 비해서 이 길이에 비해서 이걸 지금 등간격이죠. 이것은 각이 꼈으니까 코사인 세타만큼 분의 1만큼 늘어났다고 했죠. 반면에 이거의 분력은 올라가면 세타가 갈수록 분력은 작아지죠. 얼마큼 작아집니까? 코사인 세타만큼 작아지죠. 그래서 이 넓이가 똑같이 자르면 넓이는 코사인 세타분의 1만큼 커지는 반면에 분력은 코사인 세타만큼 작아지니까 두 개를 곱하면 결국은 어떻게 되나요? 똑같다고 할 수 있죠.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가해지는 0도일 때 가해지는 그 응력하고 프레셔하고 그러니까 힘이죠. 힘. 여기에 가해지는 똑같이 나눴다고 하면 힘하고 같아진다는 얘기죠. 그것을 이쪽에서 끌고 나오면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이 단면을 이렇게 나누는 프레셔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앞뒤도 같은 얘기로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앞뒤 방향으로 세타가 이렇게 기울어졌다면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요 단면에 이것들이 이제 프레셔는 실제적으로 여기다 그림을 그릴까요? 다시 한번 그림을 지우고 그려봅시다. 자, 이것에
프레셔는 다른 색으로 해봅시다. 자, 이것의 프레셔는 이제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앞뒤로도 있고요. 이렇게 가해질 텐데 그것을 잘라서 이 등간격으로 보니까 여기에 이만큼의 똑같은 프레셔, 이건 가상이죠. 공중이죠. 단면에 프레셔가 가하는 거로 똑같이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래서 적분을 실제로 해봐도 돼요. 적분을 해봐도 결과가 같습니다. 근데 당연히 코사인은 나눠주고 면적은 코사인만큼 커졌고 성분은 코사인만큼 작아졌고 코사인 분의 1만큼 커졌고 성분은 코사인 세타만큼 작아졌기 때문에 두 개를 곱하면 당연히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계산할 때 이 고려하고자 하는 단면에 이 딱 잘랐다 그러면 이 단면의 넓이에 골고루 프레셔가 가해진 힘만큼 이쪽으로 받는다. F를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 그렇습니다. 이게 꼭 원이 아니라 이렇게 좀 납작하더라도 성립합니다. 왜? 똑같이 나누면 역시 마찬가지죠. 각도도 조금 이거는 각도가 좀 적고 그 반면에 여기도 각도가 이 방의 성분이 이렇게 누르는 각도가 밋밋해지니까 더 적어지겠죠. 그래서 결국 코사인 세타분의 1과 코사인 세타가 곱해져서 이것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계산하면 막아도 돼. 딱 막았다 그래도 막으면 당연히 똑같겠죠. 이렇게. 그죠? 막으면 당연히 여기에 프레셔가 가는 거하고 같겠죠. 원이니까.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압력용기에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심지어는 여기가 뭐 이렇게 뭐 이런 건 없겠죠. 이렇게 튀어났다고 하더라도 이건 넓이도 무지하게 넓어졌고 이쪽 방향 성분도 있고 맞습니다. 바로 이 넓어지는 만큼 이쪽 방향 성분도 있기 때문에 빼줘야 되죠. 또 그죠? 이쪽 방향의 성분을 생각하는 거.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해보면 어떤 모양이든지 이 단면에 프레셔 P가 공통으로 가는 문제로 풀면 이제 똑같이 풀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간단해지죠. 그럼 식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여기에 걸리는 응력에 의한 힘과 이 단면에 걸리는 프레셔의 힘이 서로 같다는 얘기죠. 그것을 이제 표현한 것이 이겁니다. 자, 이것의 이 넓이는 바로 아까 얘기한 듯이 이 재료가 붙어 있는 재료를 자른 면적이죠. 그래서 2파이 r 그거는 원주 길이고요. 거기다 t를 곱한 거하고 그다음에 시그마를 곱한 것은 프레셔하고 이 원은 파이 r 제곱이죠. 이것은 t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원 둘레 이런 면적이지만 이거는 이 안에 있는 면적이기 때문에 p 곱하기 파이 r 제곱으로 쓸 수가 있어서 이거 두 가지가 평형을 이룬다니까. 이것은 꼭 구형이 아니라 뭐 이렇게 되거나 납작한 것도 마찬가지. 그거는 바로고요. 뭐 이렇게 좀 어떤 타원이 됐다 그래도 뾰족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파이 나눠지고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것은 시그마니까 시그마를 구해보면 R이 하나 지워져서 2T분의 PR이라는 이제 많이 사용하는 식입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기계 설계를 배우거나 그럴 때도 우리가 보일러의 설계에서 이제 많이 나오는 식입니다. 자, 그렇고 이거는 자 이렇게 압력이 되고 자 이것은 이 응력은 방향에 따라 어떻게 될까요? 가령 여기가 이렇게 된다면 이쪽 방향은 어떻게 될까? 그건 어떻게 자르면 이렇게 자르면 되죠. 그죠? 뭐 수박을 이렇게 잘랐다고 하면 이렇게도 자르면 되죠. 이렇게 잘라도 똑같은 식이겠죠. 심지어 옆으로 잘라도 똑같겠죠. 그래서 이것은 어디나 똑같은 응력 상태가 됩니다. 어디나 똑같은 응력 상태가 돼요. 그래서 이것을 원에서 그려보면 사실 점이 됩니다. 이렇게 돼. 이게 다 x, y가 여기 다 있어요. 모든 점이 다 시그마 x니까, 시그마니까. 그래서 그걸 다 유니폼 탄젠셜 스트레스, 유니폼하고 항상 텐션을 터지려고 하는 텐션을 받고 있어서 the same result in all direction. 모든 방향으로 전부 크기가 같은, 어디를 잘라더라도 같은 그런 상태의 우리가 이제 프레셔 베셀이 되게 됩니다. 이제 그런 계산을 ET분의 PR.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P를 ET분의 R배로 확대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T분의 R은 굉장히 큰 값이죠. 왜냐하면 이건 thin world이기 때문에 t에 비해서 R이 뭐 10배, 20배 이상 커지니까 결국 프레셔를 굉장히 확장해가지고 확대해서 응력이 됐다.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뭐 이것은 계속해서 진행되는 건 아니지만 이것이 그러면 얼만큼 늘어나냐, 반지름이.
그것을 한번 계산해 보면 이것이 이제 압력에 의해서 얼마큼 늘어나는지 이걸 계산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이제 후크의 법칙에 의해서 할 수 있는데요. 이걸 구하려면 이제 이게 얼마나 늘어났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입실론 t를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입실론 t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r이 늘어났어. r이 2파이 r이었는데 한 길이가 2파이 r이었는데 r 플러스 dr로 났으니까 원주 방향으로 이만큼 커졌죠. 그것을 원주 방향에 늘어난 길이의 스트레인은 원래 원주 방향 길이 분의 늘어난 원주 방향 길이에서 원래 길이 뺀 거. 그래서 계산해 보면 이제 R분의 델타 S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후크의 법칙에 의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시그마 T하고 이제 마이너스 이거 시그마 X도 시그마 T고 시그마 Y도 시그마 T니까 후크 법칙이 이렇게 돼 가지고 이것을 통분하면은 이제 이 되고 그다음에 입실론 T를 시그마 T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이제 이와 같은 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이 이제 이거니까 우리가 원하는 델타 S 그러니까 반지름이 얼마큼 늘어났는가 하는 거는 이제 바로 이와 같이 계산될 수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고요. 자, 이것은 우리가 이제 진행해 나가는 데는 이제 큰 줄기는 아니지만 등간에 반지름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계산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같은 방법으로 실린더리컬 이제 베셀을 한번 계산을 해보죠. 자, 실린더리컬 베셀은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그림을 여기다 그림 다시 그릴까요? 자, 실린더리컬 베셀은 이렇게 실린더가 있고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방향의 응력. 이 방향의 응력은 결국 아까하고 똑같겠죠. 그죠? 이런 단면에 걸리는 응력이니까 이런 단면에 걸리는 응력은 이 모양에 관계없이 어떻게 되는지 간에 결국은 요 넓이에 걸리는 거라서 결국은 아까 볼 탱크, 슈페리컬 탱크의 값하고 같을 겁니다. 근데 이쪽 방향의 응력은 어떻게 되나? 그걸 하기 위해서 이걸 이렇게 잘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르면 이런 조각이 되겠죠. 자, 이런 조각을 여기다 그림을 그린 겁니다. 이게 그림이 조금 이상한데 이걸 이렇게 잘랐어요. 이렇게. 그래서 요만큼을 잘랐다고 해서 요거를 갖다 L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거를 자르면 이렇게 모양이 앞에서부터 뒤로 넘어가는 그런 이제 그게 나오겠죠. 그게 여기고 그럼 여기에 이제 압력이 이렇게 가해지겠습니다. 이런 걸 그림을 그려준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걸리는 프레셔가 있을 텐데 그 프레셔를 어떻게 해요? 이 프레셔를 결국은 이번엔 9가 아니라 이렇게 잘랐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렇게 직사각형이 되겠죠. 단면이 이제 길이는 L만큼만 잘랐다고 하고요. 그러면 이거에 가해지는 이 직사각형에 가해진 프레셔가 결국 이쪽 방향의 힘이라고 아까 구형 프레셔 베슬하고 똑같은 원리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스트레스는 바로 원 가락지가 아니라 이렇게 자른 직사각형 두 개로 받는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표현한 겁니다. 이것을 시그마 T라고 표현하면요. 시그마 T. 이거를 여기서는 아까는 그거를 다 시그마 T였지만 이쪽에서는 보면 자, 이쪽이 탄젠셜. 이게 탄젠셜 원주 방향이죠. 아까 그거는 텐사일 스트레스라고 해서 T를 썼고 이제 좀 혼동이 일어날 수 있지. 이거는 탄젠셜 이 방향을 보통 우리 탄젠셜 방향이라고 이것을 액슈얼 방향이라고 하죠. 어떤 길쭉하니까 길쭉한 면을 액슈얼 축 방향이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원주 방향을 탄젠셜 방향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걸 시그마 T 그리고 축 방향을 시그마 A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시그마 T는 시그마 T 곱하기 이제 아래 두 개가 있게 되고요. 두 개의 시그마 T는 결국은 이제 L이라고 가정하면 thickness T하고 L인 직사각형이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것에 해당하는 힘은 바로 요 면적 프레셔 곱하기 요가 얼마 될까요? 요거 반지름의 2배가 되죠. 2R이 되고 뭐 L이라는 거는 기정해서 결국 이제 L이 이렇게 나눠지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아까의 딱 2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뭐 탄젠셜 스트레스 그러니까 원주 방향 응력 혹은 뭐 훅 스트레스 뭐 여러분들 훌라 후프라고 이렇게 허리로 돌리는 거가 이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이런 방향이라서 우리가 훅 스트레스라고도 하고요. 뭐 이게 circumferential stress 뭐 circumferential이라는 게 이 원주 방향이라는 거죠. 원주 방향 응력 이거는 뭐 탄젠셜 접선 방향 다 같은 얘기겠죠. 네, 접선 방향 응력, 접선 방향 응력, 원주 방향 응력, 뭐 훅 스트레스 딱 그렇게 부르고요. 그 크기는
아까 계산했던 거에 딱 2배가 됩니다. 이 방향으로는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이 방향으로는 아까 이 방향의 시그마 A는 아까하고 똑같이 이만한 띠가 이런 면적에 받으니까 파이 r 제곱으로 프레셔를 받고 스트레스는 2파이 r t. 그러니까 이걸 계산하면 뭐 아까하고 똑같죠. 그래서 이런 걸로서 우리가 이제 액츄얼 스트레스 혹은 뭐 길이 방향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론지튜디널 현장에서 론지 그렇게 많이 얘기하는데요. 론지튜디널 길이 방향이라는 얘기죠. 이거하고 뭐 반대의 개념으로 탄젠셜이라기보다 이제 횡방향이라고 하면 이제 뭐 보통은 뭘까 transverse direction, transverse stress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횡방향은 뭐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렇게 횡방향이라고 그러면 뭐 탄젠셜을 또 쓸 수 있고요. 어쨌건 이 실린더리컬 탱크에서는 볼 탱크 길이 방향으로는 볼 탱크하고 똑같고 원주 방향으로 그거와 2배 되는 스트레스가 생긴다 하는 것이 이제 달라지는 점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레디얼 익스텐션을 구하면 이제 똑같은 방법으로 이 방향은 이제 아까 탄젠셜 방향에다가 r을 곱하면 되는데 탄젠셜은 어떻게 되나요? 시그마 t하고 탄젠셜하고 액츄얼하고의 스트레스가 지금 틀리게 되죠. 이게 2배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아까는 이제 1 마이너스 r 누라 했다면 이번에 이제 2 마이너스 루로 달라지게 되는 이제 그런 길이 방향의 이제 원주 방향의 이제 길이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실린더리컬 베셀은 맥시멈 스트레스가 주응력이 볼 탱크, 볼 베셀 그러니까 스페리컬 베셀에 비해서 2배 되는 능력이 존재한다. 그죠? 만약에 이것을 볼 탱크인 경우는 그림을 그린다면 이것이 ET분의 PR. 이쪽도 ET분의 PR, 이쪽도 ET분의 PR. 이렇다면 그 실린더리컬 탱크에서는 이쪽으로는 ET분의 PR인데 이쪽으로는 T분의 PR인 그런 응력이 가해지는 이제 그런 상태가 이제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맥시멈 시어 스트레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 이것을 모아원에서 우리가 해석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볼 탱크인 경우는 이게 이제 볼 탱크의 그림입니다. 볼 탱크의 그림은 이와 같이 시그마 t하고 이제 시그마 t가 있죠. 시그마 t 볼 탱크의 경우 다 똑같으니까 이걸 모아원에다 그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x고 y고 1축이고 2축이고 다 여기에 있죠. 이게 점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럼 시어 스트레스는 얼마냐? 점이니까 시어 스트레스는 제로겠죠. 없는 상태가 되죠. 각도를 돌려도 없냐? 없습니다. 이거는. 각도를 세타만큼 돌려도 여기서는 어디도 시어 스트레스가 나지 않고 이렇게 돌려도 시그마 t. 어느 각도나 다 시그마 t가 돼. 응력은 없고. 자, 그런데 지금 이런 응력 상태는 우리가 2차원에서 얘기한 것이고 만약에 3차원이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X방향, Y방향으로 하고 이제 Z방향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플레인 스트레스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요게 제로라는 것이 역할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면을 봤을 때는 시어 스트레스가 없는데 XG면은 어떤 면인가? 이 G하고 X니까 요 면이죠. 요런 단면 혹은 YG면 요런 면에서 각도가 돌아갔을 때는 어떻게 되냐. 이 시그마 3가 제로가 되기 때문에 이 데서는 모아원이 이 3점은 여기가 있게. 자, 제로라서 아무 문제가 없는 줄 알았는데 시어 스트레스를 만들어죠. 그죠? 원이 없었던 원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이쪽의 시어 스트레스는 제로지만 이쪽에 이렇게 각도가 돌아가면서 깨지려고 하는 이런 스트레스가 얼마의 크기냐면 바로 아까 시그마 t의 반만큼. 왜 반입니까? 반지름이니까 아까 시그마 t의 반이죠. 반만큼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재료가 보통은 이제 우리가 허용 응력으로 봤을 때 허용되는 수직 응력에 비해서 전단 응력이 좀 작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허용 수직 응력이 100메가파스칼이라면 허용 전단 응력은 보통 한 60, 70 이렇게 좀 작아요. 작지만 보통의 경우 반은 넘어갑니다. 50은 넘어갑니다.
이제 그러기 때문에 시어 스트레스가 보통 문제가 없습니다. 시어 스트레스는 아무리 커야 반이니까. 그러나 아주 시어 스트레스가 작은 재료가 있을 수도 있죠. 이제 가령 연강이라든지 굉장히 탄수화물량이 적은 이런 재료들은 만약에 시어 스트레스가 약하면 이 볼탱크가 이렇게 있으면 이쪽 방향, 그러니까 지금 이 평면에서 이렇게 잘라지는 것이 아니라 앞뒤 방향, 이런 방향으로 파손이 되기도 해요. 여러분도 혹시 뭐 이렇게 그냥 공사판 같은 데서 그렇게 부서진 거 본 적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앞뒤 방향으로 45도로 부서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앱솔루트 평면에서 우리가 지금 1, 2축을 보고 있을 때는 1, 2축을 보고 있을 때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응력이 없는 상태죠. 시어 스트레스가. 그러나 3축이 0이라는 값을 가지면서 그것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삼면에서 보면은 시어 스트레스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앱솔루트 시어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실린더리컬 코디네이트 같으면 이제 이것과 1과 2가 2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1, 2만 가지고 하면 이제 이러한 모아원이 돼서 1축으로부터 각도, 1축이 이쪽 2축이죠. 1축으로부터 각도를 좀 돌리면 시어 스트레스가 동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 2축으로 가면 이제 여기까지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이만큼의 시어 스트레스가 도달을 하고 45도인, 여기서부터 45도인,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본다면 노멀 스트레스가 한 4분의 3 정도로 줄어들었고, 그죠? 그렇고 여기 시어 스트레스가 다시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러겠죠? 이게 텐션을 받고 있으니까요. 이쪽이 지금 이쪽으로 지금 응력이 크니까 이쪽에 시어 스트레스가 이렇게 이제 발생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걸 표시한 것이 이 원이고요. 그때 이제 맥시멈 값은 얼마냐면 요거의 반지름이니까 역시 이게 지금 2t분의 PR이었으니까 그거의 반이 4t분의 PR. 뭐 그렇게 생각해도 되고 이것을 t분의 PR이니까 이건 4분의 1인 뭐 4t분의 PR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습니다. 자, 그래 이제 그게 두 개 다 플러스일 때는 3이 여기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앱솔루트한 응력이 또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축과 3축에 45도. 그러니까 지금 이런 조각이 이렇게 때문에 이게 1축이고 이게 2축이고요. 3축은 이제 앞뒤로 가는 거죠. 그래서 1, 3축이면 요면에서 1축으로부터 3축으로 가는 이런 면에서 맥시멈이 나타날 수 있어서 이건 이제 값은 이제 반이죠, 반. 그죠? 이거의 반이기 때문에 보통은 문제 없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도 이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거 갖다 우리가 타워 맥시멈 앱솔루트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프레셔 베슬은 보통 우리가 이 차원으로 보고 싶어 가지고 그래서 이제 타워 맥시멈, 그냥 타워 맥시멈, 이건 XY 평면에 있는 거죠. 타워, 엄밀히 얘기하면 타워 XY의 맥시멈이 되겠죠. 엄밀히 얘기하면 이제 그런 거 말고 전체적으로 그거의 2배 정도 되는 앱솔루트 미니멈이 맥시멈이 어느 면에 존재하면 3차원적으로 시어가 존재한다는 요것은 이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은 이게 50%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허용력이 50%를 넘기 때문에 이제 큰 문제는 없지만 시어가 별 문제가 아니지만 시어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그런 프레셔 베셀에서는 이제 앱솔루트 전달 능력, 앱솔루트 맥시멈을 가진 그런 시어 스트레스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것을 이제 관련된 문제를 하나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이 나오는 거죠. 실린더리컬 프레셔 베셀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제 이 프레셔 베셀을 만드는 방법은 뭐 아주 크기가 크냐 작냐에 따라서 틀립니다. 뭐 좀 작다면 집안에 있는 것들은 그냥 그 파이프는 보통 가공할 때 그냥 뭐 두 가지죠. 이렇게 철판을 말 수 있으면 말아서 용접을 해버리든지 아니면 그냥 좀 아주 작다면 그냥 뭐 컴프레서 같이 이렇게 보통 이렇게 보는 컴프레서 같이 작다면 그냥 쭉 그러니까 맨들을 이용해서 이 파이프로 뽑아버리죠. 그것도 심 리스라고 하는데 심 리스로 그냥 쭉 뽑아버리면 그 다음에 앞뒤만 막으면 실린더가 되겠죠. 이제 그리고 이제 제법 좀 큰 탱크 같으면 이게 롤을 감아서 만듭니다. 이제 감는데 그것을 뭐 보통은 이 철판이 여러분들 그
고속도로 같은 거 지나다 보면 크다란 차에 롤 2개 딱 싣고 가는 그런 차 본 적 있죠? 예, 그 롤 무게가 그만큼 무겁기 때문에 그 차의 적재 용량이 그 롤 2개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 롤을 풀면 보통 1m 80짜리의 그 철판이 나옵니다. 1m 80짜리에. 이제 그 철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아서 만드는데 그냥 이 방향으로 잘라가지고, 그러니까 이 방향 이렇게 있으면 이 방향으로 잘라가지고 감을 수 있죠. 그러면은 근데 용접면이 굉장히 많아져요. 용접면하고 리벳을 통해서 하는데 일단 여기도 붙여야 되고, 물론 이렇게 계속 붙이지는 않습니다. 이제 엇갈려서 이렇게 붙이는데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 붙여야 되고, 옆도 붙여야 되고, 그죠? 그래서 용접이 많아지면 그만큼 뭐 단가가 많이 올라가고 또 강도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감냐면 이렇게 옆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감아 나갑니다. 꽈배기 감나요? 꽈배기 감다고 할까요? 그렇게 계속해서 감아오면은 요 용접면만 쭉 용접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도 같은 것도 우리가 강도를 좀 잘 생각을 이제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용접면의 각도와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가 계산하려고 하는 그 50도만큼, 지금 이제 50도면은 정확하게 우리가 하는 세타라면 40도인데요. 40도만큼 기울어진 면에서 발생하는 수직 응력들이 얼마인지를 잘 계산해서 그 각도가 정해질 수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자, 우리가 첫 시간에 했던 어떤 시그마 x하고 시그마 y하고 타우 x가 있을 때 그것을 세타만큼 돌렸을 때 새로운 시그마 x 다시 시그마 y 다시 타우 x 다시 y를 구했는데요. 그것을 구하는 목적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우선 주응력을 구하기 위해서 세타만큼 돌아갔을 때 얼마인 것을 이용해서 어디가 맥시멈이 되는지, 그죠? 그 각도는 얼마인지 이런 식을 구해서 그 값을 구하기 위한 이제 그런데 제일 많이 사용이 되겠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이것처럼, 자, 이것은 50도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세타가 40도. 40도 방향으로 철판은 상관이 없지만 용접부는 인장 응력을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본딩을 했다고 생각합시다. 이제 용접까지는 이제 잘 모르니까 뭐 풀을 붙였다고 해도 좋습니다. 글루로 풀을 붙였다 그러면은 만약에 나무 토막을 2개를 붙였다. 그러면 그것을 떼는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좀 얇고 종이같이 얇다면 이렇게 까겠죠. 둘 사이를 까서 하나를 뭐 놓고 이렇게 잡아당기든지 아니면 둘 사이에 칼을 넣어가지고 칼집을 넣어서 이렇게 따나갔지. 요런 거는 결국 우리가 얘기하는 거로 얘기하면 그 용접부, 다시 말하면 본딩의 허용 인장 응력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인장 응력보다 크게 함으로써 파손을 일으키는 거예요. 본드 입장에서 보면, 그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나무 토막이 이렇게 붙여 있다 그러면 나무 토막을 옆에서 밀어서 떨어뜨릴 수도 있겠죠. 뭐 망치로 친다든지, 그죠? 옆에서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요 본드의 시어 스트레스를 이기게 하중을 가한다고 볼 수 있죠. 자, 허용되는 시어 스트레스가 있으면 그것을 이겨서 떨어져 나가게. 마찬가지로 본드나 용접이나 이렇게 접합하는 부위는 굉장히 얇은 면이죠. 어떤 이것 철판처럼 X, Y가 있고 뭐 이런 것이 아니고 면이 얇기 때문에 그것의 수직 방향이냐 전단 방향이냐가 밖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럴 때는 이것이 40도로 기울어져 있으면 40도의 응력 상태를 구해야죠. 이 응력에 의해서 이제 그런 일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문제는 반지름이 2m, 뭐 큰 거는 아니라 한 천장까지 되는 건물의 그 정도의 크기라고 할 수 있고요. thickness는 10mm입니다. 그리고 안에는 500kPa의 압력이 가해져 있을 때,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계산 방법에 의해서 탄젠셜 스트레스하고 액시얼 스트레스는 어떻게 되고 타우 맥스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늘어나는 거는 스트레인이 얼마가 되겠느냐. 그 다음에 이 40도 기울어진, 지금 여기서는 50도인데요. 이제 우리가 보통은 세타를 이제 여기서부터 부터 이렇게 되는 걸 이제 x축으로 보면 이게 세타라고 치니까 여기서는 각 이 변이 이렇게 변했으니까 세타가 지금 40도가 되겠죠. 40도만큼 새로운 기울어진 곳의 스트레스는 얼마냐. 그래서 결국은 이것의 이제 항복 응력과 이제 비교를 하려고 합니다. 네, 그런 문제입니다. 자, 우선 하나하나 이제 A번을 문제를 푸는 건 공식에 그대로 넣으면 되겠죠. 우리가 단위만 좀 잘 맞추면 되겠습니다. 자, 시그마 T는 T분의 PR이라고 했어요. 이건 탄젠셜 스트레스입니다. 이 방향의 스트레스죠. 그 다음에
시그마 A는 Et분의 PR이라고 했습니다. 자, 제가 응력을 구할 때는 SI 단위에 의하면 1학기 때 막 강조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힘이 뉴턴, 그죠? 그리고 길이에 관련된 것이 미터. 그러니까 면적은 미터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나오는 응력은 우리가 파스칼로 이렇게 다룬다고 했죠. 이게 바로 SI 단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계공학에서는 미터라는 단위가 굉장히 큰 단위입니다. 뭐 다리라든지 막 크다란 바다를 건너는 다리라든지 뭐 이런 거 아파트를 큰 대단히 아파트를 짓는다 그러면 미터라는 단위를 도면에 쓰지만은 뭐 기계공학의 단위는 단위를 안 쓰면은 보통 밀리미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대부분 밀리미터를 쓰고 요새는 뭐 특히 나노 뭐 마이크로 나노로 가면서 미리 단위도 클 정도로 이제 그러기 때문에 맨날 우리가 계산을 할 때 미터를 쓰면 0.0 뭐 0.0025의 뭐 제곱에 뭐 이런 식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그렇기도 하거니와 파스칼이라는 단위는 또 응력이나 탄성계수로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또 작은 단위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이제 응력이라는 것이 설계 응력이라는 것이 이제 어떻게 되나요? 설계 응력이라는 것이 뭐 보통은 이제 항복 응력에 비해서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쓰는 스틸 같으면은 열처리 안 했을 때 항복 응력이 보통 250메가파스칼에서 한 400메가파스칼 열처리하면 뭐 1000메가파스칼까지 가지만요. 좀 약한 알루미늄 같으면은 화금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틀리지만은 보통 200메가파스칼 정도 이제 금속인 경우 그 정도 되죠. 메가파스칼 단위를 우리가 보통 설계도 하고 계산도 하게 되겠죠. 몇십 메가파스칼 이렇게. 그리고 탄성 계수는 더 하죠. 보통 기가파스칼을 쓰게 되죠. 우리가 스틸인 경우 200기가파스칼. 그러니까 파스칼로 고치는 단위는 또 너무나 작은 단위죠. 그죠? 미터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뉴턴하고 밀리미터를 쓰면 이거의 제곱은 10의 6승이 되기 때문에 이걸 갖다 바로 메가파스칼로 쓰면 이걸 응력이라든가 탄성 계수를 이제 좋으니까 저는 항상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럼 thickness T 대신에 이제 10mm라고 쓰니까 10이라는 숫자를 집어넣고요. 그다음 프레셔는 500kPa니까 이것도 메가파스칼로 맞춰서 0.5. 그다음에 R은 아까 2m라고 쓰니까 2000mm로 고쳐서 이와 같이 미리와 메가파스칼로 쓰면 그 단위는 메가파스칼로 나오게 되죠. 뭐 액슈얼 방향 스트레스는 그거의 반이겠죠. 500메가파스칼. 자, 타우 맥스. 그걸 모아원으로 그려봅시다. 그러면 지금 이것이 시그마 X, 뭐 X라고 그래도 좋고요. 이 점은 어떤 점이죠? 지금 상태에서는 슈어가 없죠. 그러니까 100, 그대로 100, 100, 그 다음에 이것은 A점은, 이게 A점은 1축이라고 하고요. 이쪽을 이제 프린시플 스트레스 1, 이쪽을 프린시플 스트레스 2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이 값은 반, 슈어 스트레스는 없고. 그래서 이것을 각도를 이렇게 쭉 세타만큼 돌리면 이제 요 원 위에서 움직이겠죠? 그죠? 그래서 타워 맥시멈은 이제 XY 플레인 안이라는 얘기죠. 이것은 가장 큰 것이 이거겠죠. 이 크기는 반지름이니까 이거에서 이거를 빼서 둘로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2분의 1에 시그마 T 빼기 시그마 A 둘로 나눈 거죠. 그럼 결국 이게 4T분의 PR이 되죠. 아까 이제 계산도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요거의 반인 25메가파스칼이 돼. 자, 그런데 시그마 3 쪽이 0이죠. 3라는 것은 이렇게 1, 2가 있다면 이제 깊이 PMI 쓸 때 이게 0이란 말이에요. 시그마 3가. 0이라는 것이 여기다가 표시할 필요도 없이 0이지만 슈어 스트레스 1, 3 면에서는 이제 커다란 맥시멈 슈어 스트레스를 만들 수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타워 맥스의 앱솔루트라고 얘기를 하고 절대적으로 절대값 절대 최대 전달 능력이라고 할 수 있죠. 절대 최대 전달 능력. 그 크기는 여기서 보니까 이거의 반지름이니까 시그마 T의 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2T분의 PR이 돼서 중간인 아까 50메가파스칼이 됐습니다. 이렇게 보통은 이제 두 가지로 얘기를 답을 해주는 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입실론 T는 훅스 법칙을, 후크의 법칙을 따르면 이제 바로 뭐 이렇게 쓸 수 있죠. 자기 자신의 응력과, 자, 이것은 이제 재료값 1을 좀 참고해 보시고요. 파손 레이셔 때문에 좀 줄어드는 그런 스트레인을 계산할 수 있는데 이것은 T분의 PR이고 2T분의 PR이니까 뭐 2로 묶어내면은 2분의 시그마트에서 뭐, 자, 2 곱하기 영수 모듈러스 이것도 역시 메가파스칼, 그 다음 메가파스칼, 그 다음 파손 레이셔 0.3을 넣으면 이제 어떤 값이 나옵니다. 좀 계산을 안 했네요. 여러분들 계산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시그마 A는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시그마 A 마이너스 누 시그마 T 반대편으로 되니까 이거의 반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거꾸로 1에서 이제 2누를 빼는 식으로 돼가지고 이와 같은 식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계산을 좀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지금 이 용접 방향이 40도만큼 길어진 부분에 시그마 x 다시와 시그마 y 다시는 어떻게 되겠는가? 이것은 이 모아원을 사용을 하면 되죠. 이 모아원을 사용을 하면 이 모아원을 이제 좀 조그맣게 그렸습니다만 이 모아원을 사용하면 여기가 80도만큼 돌아간 지금 어떻게 되나? 1축으로부터 x축이 1축이 지금 요거를 좀 다시 하죠. 정확하게 표시하죠. 자,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쪽이 1축이죠. 이게 2축이죠. 뭐 이쪽으로 해도 좋고 이쪽으로 상관없습니다. 다 응력은 이렇게 잘못당기는 게 어차피 같은 축이니까요. 그럼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쪽이죠. 그렇죠? 그럼 이것이 어떻게 되냐? 2축으로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40도. 1축으로 방향은 시계 방향으로 50도. 그죠? 그것을 표시해 보면 여기 같이 표시하면 되겠네요. 1축으로부터는 x가 어떻게 된다고요? 1축으로부터는 이렇게 50도. 100도지, 100도 여기는. 그리고 2축으로부터는 x가 80도. 시계 반대 방향으로. 그죠? 그러면 y는 이쪽이 되겠죠. 요거의 값을 구하라는 얘기죠. 그죠? 이거의 값과 시어 스트레스 값을 구하라는 얘기죠. 그건 기하학적으로 우리가 이제 읽으면 되니까 이 값은 어떻게 구하죠? 이 값은 중심에서부터 중심값을 먼저 구하고 원의 중심이죠. 원의 중심은 이제 에버리지로 우리가 표시를 할 수 있고요. 에버리지로 표시해서 이제 이거와 이거의 중심값이 뭐 75가 되겠죠. 아까 50하고 100이니까요. 그다음에 R을 여기서 바로 구해볼 수가 있죠. R은 이거와 이거의 차이를 반으로 나눈 거죠. 결국 25가 되겠네요. 그래서 75에서 25를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이렇게 되지만 지금 이것은 어떻게 되나요? 좀 쉽죠? 75에서 시그마 x는 80도 요렇게 되니까 요만큼을 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r 곱하기 코사인 80도. 시그마 x는 75에서 r 곱하기 코사인 80도. 그죠? 그걸 계산하면 70.7도가 되고요. y는 거기서 요만큼을 더하면 되니까 그것은 코사인 r 곱하기 코사인 80도를 더해주면 되겠죠. r 곱하기 코사인 80도. 그래서 이제 75를 중심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뭐 4점 얼마 정도가 더해지고 빼지고. 그 다음 x 다시 y 다시는 x가 밑으로 와 있으니까 플러스죠. 플러스가 되고 그때 크기는 바로 요 높이니까 요 높이는 어떻게 되나요? 원의 중심하고 관계없이 r 곱하기 사인 80도. 그죠? 그래서 25 곱하기 사인 80도 플러스 24.6 메가파스칼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봤을 때는 이 방향으로 인장으로 70 x는 좀 작아졌죠. 70.7 79.3 70.7 그 다음에 이쪽으로는 79.3 그 다음에 시어 스트레스는 플러스로 얼마 크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 24.6 이런 응력 상태가 되는 거죠. 23.6 그렇기 때문에 이 용접면입니다. 그런 것을 지금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요 용접면을 중심으로 요것을 떼려고 하는 인장 응력은 70.7. 자, 이것은 철판의 허용 응력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용접부의 전달 응력을 계산했을 때는 23.6 정도의 응력이 용접부에 걸린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모아원에 의해서 또 압력 용기의 여러 계산에 의해서 이제 구해낼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